여의도맨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간만에 읽었던 책 중에서 이 책 진짜 탐복했던 책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화면 뒤에 보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돈의 지도책이라는 책입니다. 저도 사실 지금까지 여러 책들을 직접 저서라고 하죠. 출간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 제 혼자서 단독 저자로 참여해서 집필한 책만 해도 얼추 한 이제 7, 8권이 넘어가요. 이렇게 저도 어떻게 보면 책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애착이 많고 애정이 많은데요. 자꾸 책을 쓸 때마다 내가 언제 죽기 전에 꼭 이런 책 한번 써봐야지 하면서 기획을 하고 머릿속에 되뇌었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과 가장 유사한 책을 저 혼자서는 도저히 못하는데 옥스퍼드 대학교의 연구팀 200명이 12,000시간을 투여해서 집필해서 만들어낸 책이 바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돈의 지도책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 많은 인력이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집필한 이 책은 도대체 어떤 책이냐 했었을 때 제가 집필하고 싶었던 책이었다라는 그 말에서 일단 이 책을 가장 쉽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경제 현상을 설명드리다 보면 어떤 문제가 하나 있냐면요. 집값 오르냐 떨어지느냐, 아니면 주식 오르냐 떨어지느냐, 이 기술이 미래 유망 기술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하나를 설명드리려면 여러 다양한 요소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점검해드리고 알려드려야 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는 어떻고, 국가적으로는 어떻고, 그 다음에 경쟁 기업과의 관계는 어떻고, 지정학적으로는 어떨 뿐만 아니라 앞으로 변화의 요소들은 어떻고, 정책적으로는 어떨지, 뭐 이런 5만 가지를 다 말씀을 드려야 돼요. 자, 그런데 그러다 보면 하나를 깊이감 있게 쭉 말씀드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페이지 분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또 생기냐면요. 책에서 어떤 하나의 테마를 집중적으로 설명하다 보면 앞에서 설명하고 뒤에서 설명한 내용을 다시 짚어드리면서 서로 연관관계와 상호관계를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중구난방 책을 뭐 이렇게 썼어? 이런 지적까지 또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경제 현상을 가장 손쉽게 설명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인포그래픽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포그래픽이라는 건 뭐냐면요, 말 그대로 인포메이션과 그래픽,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것인데요, 많은 정보들을 시각화해서 이 정보들의 유기적인 관계라든가 입체적인 상황들을 한눈에 원샷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 컷을 만들어내는 걸 일종의 인포그래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인포그래픽을 아주 고차원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교수님 그 인포그래픽이라는 게 그냥 도표나 그래프에 예쁘게 사람 모양으로 표시하고 뭐 색깔 현란하게 하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쉬운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나이 들어서 다시 미술을 또 한 번 전공하면서 시각화 작업에 대해서 많은 참여도 해봤고 직접 구현도 해봤지만, 이 인포그래픽으로 의미 있는 한 컷을 만들어내는 것은 책 한 권을 만들어내는 분량과 똑같은, 어떻게 보면 창의력이 요구되고 많은 시간 소모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걸 저 혼자 그런 인포그래픽을 기반으로 한 경제 도서를 만들려고 하니까 이게 정말 쉽지가 않고요. 그런 자금을 투자해주는 회사도 사실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옥스퍼드 대학교의 연구팀 200명이 12,000시간을 들여서 만들어낸 이 책은 지금 현재 전 세계의 돈의 흐름이 어떻게 귀결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상호 돈의 흐름이라는 경제적인 요소가 어떻게 상호 유기적으로 관계가 있는지를 모든 테마를 전부 다 인포그래픽으로 설명해 왔다라는 것에 제가 정말 놀랐고요. 그 하나하나의 수준이 정말 높다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되짚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책 안에 정말 주옥 같은 컷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몇 가지만 하나 캡처를 해 왔는데요. 일단 설명 몇 개 드려보겠습니다. 인프라 모노폴리라고 나와 있죠. 모노폴리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모노폴리라는 단어보다도 부루마블 게임이라는 단어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를 돌면서 나름대로 호텔을 짓거나 빌딩을 지으면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 일종의 경제와 관련된 보드게임을 부루마블이라고 하는데요. 이 원조격에 해당되는 게 국제적으로는 모노폴리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화면에서 지금 이 모노폴리 형태로 설명해주고 있는 컷들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거냐 하면요. 전 세계가 이제는 국가의 SOC, 가장 중요한 인프라망을 본인들이 직접 국가의 예산으로, 즉 공적 투자로 건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민영화해서 또는 민간의 자금으로 적극적으로 건립하거나 운영, 관리하기 시작했다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흐름입니다. 특히 이걸 모노폴리 형태로 전 세계의 주요 국가들, 주요 거점 지역들을 다 같이 보드게임 판으로 만들어 놓고요. 이것은 어느 일부 국가의 흐름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럽, 아메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등지 모든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종의 메가 트렌드다, 대세의 흐름이다라는 걸 설명해 주도록 이렇게 모노폴리를 차용해서 전 세계적으로 SOC 구축은 이제 민간의 힘을 많이 빌려서 추진하는 이런 행태가 전개되고 있구나라는 걸 아주 쉽게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요, 뭐 예를 들어서 멜버른 워터라는 호주에 예를 들어서 수도 관련한 사업이 있고요. 멜버른 공항도 보이실 거고요. 그 다음에 도카이도 신칸센 고속철도 사업도 마찬가지로 보이실 거고, 인디라 간디 국제공항 사업이라든가 이 여러 사업들, 이런 어떻게 보면 전통적으로 국가가 직접 혼자서 챙겨야 될 사업을 이제 많은 곳에서 민영화 또는 민관이 같이 하거나 이런 흐름들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이미지 컷 하나만으로도 전 세계에서 요즘 인프라는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구나라는 걸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즘은 많은 분들이 경제에 있어서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또 투자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의 기대 수명은 100세 이상으로 늘어났는데 우리가 한 회사에서 재직할 수 있는 기간은 더 줄어들었다는데 바로 우리가 여기에서 문제점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연금인데요. 그러면 우리나라 연금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계시지만 해외에서는 도대체 연금이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그리고 그 연금의 규모는 각각 어떻게 되는지 이걸 비교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인포그래픽이 바로 뒤에 있는 사각형 모양으로 서로의 비교 대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인포그래픽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이것도 참 아주 직관적으로 인포그래픽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바로 뒤에 제일 큰 박스가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의 인포그래픽으로 표시해 놓은 연금의 규모는요, 확정 기여형과 확정 급여형이 각각 얼마인지를 표시해 놓은 것뿐만 아니라 전체 규모를 사각형으로 표시해 놨고요. 그거에 비해서 캐나다와 멕시코와 같은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다른 국가들의 연금 규모는 얼마인지 우리가 이렇게 시각화해서 사각형으로 표시하면 아주 손쉽게 비교 대조가 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미국이란 나라의 연금 금액은 저 정도 규모가 되는데 다른 나라는 어떤가 했더니 영국, 네덜란드, 일본, 한국, 그 다음에 호주 등등의 나라와 함께 각 국가의 연금 규모를 아주 단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아주 손쉬운 우리의 인포그래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금액으로 몇 억 달러다라고 얘기하면 사실 그 몇 억 달러라는 것은 우리 원화를 쓰는 국가 입장에서는 그게 도대체 얼마나 큰 돈인지 환원도 잘 안 되고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또 얼마나 되는 거야? 이것도 찾아봐서 비교를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시각화 자료로 표시했었을 때 아마 많은 분들이 미국이 어느 정도고 우리는 어느 정도네. 그런데 미국의 인구가 3억이 좀 넘고 우리나라는 5천만에 가까우니까 가만히 있어봐. 우리랑 비교했더니 6배 정도가 7배 정도 더 커야 되는데 이게 훨씬 더 크네 하면서 단순 비교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인포그래픽이 가져다주는 가장 입체적이고 구조적인 학습, 그리고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적절히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사례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저는 이 책에서 지금 설명드렸던 모노폴리라든가 그리고 박스 형태로 연금을 비교한 것은 이런 형태는 우리나라에서도 약간 비슷하게 활용한 사례도 있어요. 하지만 이 다음부터 보여줄 컷들은요, 야, 이거는 인포그래픽이라고 치부하기에 비해서는 진짜 이제 아트 영역에도 가깝다라고 할 정도로 점점 어떻게 보면 설명력을 배가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 눈에 또 들었던 게 바로 무기가 되고 있는 금융이라는 이 인포그래픽과 이 인포그래픽을 간단하게 설명해주는 옆에 글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전쟁은 감행되지 않았다. 우리가 익히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틀린 말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적으로 여러 국가에서 많은 분란들이 일어났습니다만 그 분란이 국제적인 어떤 전쟁으로 치닫지 않고 국지적인 전쟁으로 치닫거나 아니면 전쟁으로까지 가지 않았던 경우들도 많았는데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뭘까 했었을 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특정 국가를 억압하거나 특정 국가를 응징하는 또 하나의 수단이 전쟁이 아니라 바로 금융 제재라는 것을 이 인포그래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탱크에서 포탄이 발사되고 난 뒤에 연기가 뿌옇게 나가는 그런 이미지를 통해서 각 대륙의 금융 제재가 얼마나 점점 늘어왔는지를 보여주는 형태로 인포그래픽이 그려져 있습니다. 빨간색이 아프리카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에 가까운 색깔이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이고 그 다음에 파란색이 유럽, 그 다음에 라틴 아메리카, 그 다음에 중동이 보이실 겁니다. 자, 보시면 어떻습니까? 전 세계가요, 이제 전쟁으로 총칼을 들이미는 그런 형태로 특정 국가를 억압하고 제재하기보다는 이제는 금융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그 나라에게 뼈아픈 상황을 만들어주자라는 행보를 더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음을 보여주는 인포그래픽이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우리는 통상적으로 뉴스를 통해서 미국이 러시아의 금융 제재를 감행했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굵직굵직한 우리나라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나라들 사이에서의 금융 제재에 대해서는 많이 보도돼서 익히 알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수많은 쿠데타나 내전 등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런 국가들을 직접적으로 서구 열강 국가들이 참전해서 뭔가 응징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금융 제재가 야 정말 크게 늘어왔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인포그래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 지역도 적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중동 지역에 대한 그렇죠. 이란에 대한 금융 제재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어떤 행보를 거쳐서 진화 발전돼 왔는지를 이 인포그래픽에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포그래픽에 저 위에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는 나라 명칭하고요. 저 밑에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는 나라 명칭은 각각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위에 쪽에 써져 있는 나라 명칭들은 가장 많은 제재를 시행한 주체들, 즉 금융 제재를 시행한 국가, 밑에 나와 있는 국가명은 금융 제재를 받은 국가들, 총뿌리를 겨눔을 당한 국가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봤더니 위에 쪽을 보면 미국과 프랑스, 영국 또는 미국과 영국, 미국과 EU 어떻게 보면 전 세계 금융 결제의 대표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유로화와 달러를 발권하는 영향력을 가진 국가들이 금융 제재를 시행해 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금융 제재를 당했던 국가들은 아프리카 국가를 비롯해서 전쟁에 직접적으로 전쟁을 일으켰던 국가들 또는 국제사회 분란을 일으켰던 국가들이 많구나라는 걸 우리가 쉽게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인포그래픽만 가지고도 우리가 많은 국제사회 변화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동안 2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지역에서 전쟁이 감행되지 않았던 또 하나의 대체 수단이 바로 금융제재
제재였구나라는 것도 이해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금융 제재가 주로 어느 지역에서 많이 유발됐었는지, 누가 누구를 향해서 유발했는지도 저 인포그래픽을 통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비교 대조할 수 있었던 거. 예, 저는 이것도 저에게는 큰 울림이 있었고요. 뭐 학교에서 학술용으로 책을 카피해서 일부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뭐 크게 제재를 가하지 않고 저작권 위반으로 걸지 않기 때문에 저는 다음 학기에 아마 학교 수업에서도 이건 슬라이드로 일부 쓰면서, 물론 책 저자명과 출판사명은 쓰겠죠. 그리고 배포를 또 따로 하진 않겠습니다만, 그럴 마음이 들 정도로 이거는 정말 아주 잘 만든 인포그래픽이었고, 조금 더 이제 마이크로하게 개인의 관점에서도 도움될 만한 인포그래픽 몇 컷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투자해왔는지, 그리고 그 투자 성과는 어땠는지를 비교할 수 있는 그 베팅을 비교한 건데요. 베팅, 투자라는 걸 베팅으로 비교했기 때문에 마치 카지노 칩으로 표시를 해놨고요. 대표적인 투자 방편이라고 할 수 있는 세 가지, 주식, 그 다음에 주택, 그 다음에 채권, 이 세 가지를 비교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투자를 비교할 때는 두 가지 관점이 필요하겠죠. 하나는 내가 인풋 대비 아웃풋, 즉 수익률이 어떤지가 궁금할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리스크, 위험 요인, 변동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동성이 궁금할 겁니다. 그래서 이 인포그래픽은요, X축에 해당되는 가로 라인은 수익률 변동성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로축에 해당되는 것은 실질 수익률, 달성된 수익률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로는 변동성. 자, 그러면 칩 3개의 위치를 가만히 볼까요? 이 그래프는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어떤 투자 수익률을 비교할 수 있는 형태로 표시를 해놓은 건데요. 결론은 어떻습니까? 주식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칩은 오른쪽에 상당히 동떨어져 위치하고 있으니, 변동성이 컸구나, 크게 오르기도 했고 크게 떨어지기도 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변동성이 적었던 투자는 채권이 가장 변동성이 적었죠. 왜? 가장 왼쪽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주택이 그 다음으로 변동성이 안전적인 그런 상품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익률 부분에 보시죠. 수익률 부분은 어땠다? 주택이 수익률이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이 주식, 그 다음이 채권이었습니다. 채권은 확정 수익을 미리 약조된 형태로 지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을 수밖에 없었을 줄 알았는데, 주식과 주택 중에서 어느 게 투자했었을 때 가장 수익이 좋았을까를 비교했었을 때, 물론 어느 연도나 어느 기간으로 구분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아주 장기 투자를 할 경우엔 우리가 투자했었을 때 가장 투자 대상자로 적합한 대상은 주택인 거죠. 수익률도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변동폭도 작아서 안정감 있는 수익을, 그것도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투자처였음을 이 그래프는 16개 국가의 비교를 통해서 확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투자에 대해서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로 국가별 비교해드리고 뭘 하다 보면 말이 길어지고, 그래서 뭘 하는 건데, 이런 소리 듣기 십상인데요. 아마 이 그래프, 이 인포그래픽 하나만 가지고 아마 많은 분들이 정말 다양한 생각들을 하게 되시지 않을까 싶을 정도고요. 저는 그래서 이 책에서 밑에 써져 있는 글들을 읽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보다 이 그래프 하나하나를 되씹어보고 곱씹어보는데 드는 시간이 한 3-4배씩 더 많이 들었던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져온 슬라이드는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CBDC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 들어서 점점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바로 그것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중앙은행이 발행하려는 CBDC,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도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럼 비트코인을 제압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종이화폐를 이제 디지털 형태로 전환하기 위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도대체 이 CBDC라는 것도 한참 인구에 회자됐었는데 이제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그것도 아주 간단한 인포그래픽으로 이 인포그래픽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채꼴 모양에 있는 이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이쪽에 부채꼴 모양 이렇게 선이 갈려져 있죠. CBDC라는 중앙은행에서 발행했던 가상화폐를 출시한 국가는 여기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출시한 뒤에 중지한 국가가 여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출시를 취소한 국가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하, 실제 액션을 취해봤던 국가들이 여기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범 운행 중인 국가들이 여기 표시되어 있고, 지금 개발 중인 국가들이 여기 표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직 액션까지는 이르지 않고 어떻게 할 건지 논의하고 있는 국가들 여기 표시해 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CBDC에 대해서 많은 국가들이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는지를 비교할 수 있는 이 부채꼴 모양으로 표시하다 보니까 그게 쉬웠고요. 게다가 자세히 보시면 여기 대륙별로 색깔이 취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국가들 중에서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국가들은 다 아시아권에 있는 국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는 아직까지 출시를 했거나 출시한 뒤에 접었던 국가는 북한 정도밖에 없는 것이고요. 시범 운행 중인 국가들, 개발 중인 국가들이 많고, 지금 연구 단계에 들어와서 앞으로 할 수 있을 잠재 후보군도 많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유럽도 한번 보실까요? 유럽은 아직까지는 대부분 연구 단계에 많이 있는 경우가 많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나머지 지금 실행 단계에 있던 국가들은 사실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이처럼 인포그래픽이라는 것은 색깔이나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형태로 위치되어 있는지, 여기도 그럼 교수님 이 국가명이 그 부채꼴 원형에서 바깥쪽에 쓰여 있는 것과 안쪽에 쓰여 있는 거는 뭐가 다르냐 했었을 때, 이 부채꼴의 바깥에 있으면 있을수록 GDP가 높은 국가들입니다. 보시면 여기 북한 GDP가 낮죠. 이집트와 덴마크 GDP가 높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일본이 GDP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캐나다, 러시아, 브라질, 이 GDP 순서대로 이렇게 또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1인당 GDP가 아니라 국가 전체 GDP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제력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을 확보하고 발현하는 국가들 중에서 어떤 상황이야 보고 싶으면 부채꼴의 맨 윗부분을 보면 되는 거죠. 미국과 중국은 지금 가장 큰 GDP 규모가 큰 이 두 나라는, 하나는 시범 운행 중이고 하나는 연구 단계에 있네. 그 다음 국가들은 어떤지 보자 했더니 독일,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는 연구 중에 있고, 개발 단계에 들어간 건 일본과 인도고, 대한민국은 시범 운영 중에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주 전 세계에서 영향력이 작은 모리셔스니 아이티니 자메이카니 이런 건 밑에 있으니까 영향력이 큰 국가들은 위에서만 보면 확인할 수 있도록 인포그래픽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책에서 우리가 글을 읽기보다는 글 위에 있는 또는 글 옆에 있는 아니면 글과 함께 있는 인포그래픽을 몇 번씩 고씹어 보게 되고, 이걸 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야? 라고 했었을 때 그것들 하나하나 살펴보다 보면 다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는 돈의 흐름 아니면 경제적인 현상이 어떻게 귀결돼 가고 있는지를 아주 명쾌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들이 들어가 있는, 이거는 글이 들어가 있다는 게 아니라 자료가 들어있는 책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좀 너무 뼈아픈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책들을 기획하고 또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저는 금전적인 이유, 시간적인 이유, 물론 제일 큰 건 제 역량의 문제겠죠. 이런 거 하나하나를 제가 생각해내려면 다른 많은 것들을 또 접고 여기에 매진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저에게도 쉽지 않은 용단이 필요해서 집필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 책을 보면서 왜 유수의 대학의 연구진들이 이 작업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일 수밖에 없었는지를 책을 넘길 때마다 정말 감탄하게 됐고요. 혹여나 요즘 점점 교수님 저 요즘 글 읽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뭘 읽어도 이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라는 분들, 그럼 재미있게 루페라고 하나요? 이거 하나 사가지고요 자세히 쫙 들여다보면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만 하고 생각하시기가 쉽게 전개된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책의 분량은 그렇게 두껍지 않아요. 그리고 글이 쓰여져 있기보다는 그림이 많기 때문에 실제 글의 양으로는 굉장히 다이제스트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림을 찾아보면서 숨은 그림 찾기처럼, 숨은 그림도 아니고 그냥 그 그림을 해석하는 재미 때문에 다른 여타책을 읽는 것보다도 훨씬 시간이 많이 들었는데, 그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게 읽은 책이 아니라 봤고 즐겼던 책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도원의 지도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깜빡할 뻔했네요. 이 책에 대해서 오늘 제가 설명드린 영상을 잘 보시고 리뷰를 좋게 달아주시고 나름대로 의미 있게 달아주신 분이 계시면 저희가 도서 출천 이벤트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판사에서 배려해 주셔서 이렇게 이벤트도 할 수 있게 됐네요. 다시 한번 출판사 관계자분들께도 감사 인사 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가 어떻게 경제적으로 변화되는지 알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한번 이 책 읽지 말고 보시기를 바랍니다.